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늦게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그래도 조금 더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아, 생각보다 늦은 밤 방송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한 10시 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2시 이전에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일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이혜은님 고맙습니다. 예. 김호님 반갑습니다. 착한 아빠님 반갑습니다. 김지홍님 반갑습니다. 음, 뭐 지금 방송할 내용은 좀 가벼운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방송 말미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것은 그 문재인과 지금 그 문재인 참모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관련하여 어, 미국이 이렇게 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곧 큰 폭탄들이 터질 것이다. 말폭탄이 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냥 다음 날서부터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저는 한꺼번에 몰아서 트럼프가 그냥 꽝 하고 그 말하기를 바랬는데 모르죠. 크게 또 터뜨릴지도. 그런데 이미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맥메스터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맥메스터가 뭐라 그랬나요?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 붙여서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라면 뭐 마음을 놓은 사람이 있다면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는 분명 연휴 동안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다.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라는 말을 했고, 어,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이냐, 북한은 실패한 체계 아래서의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분명히 그 의미를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그 끝에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 미국은 그런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고 이에 따른 위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미국은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다. 그러한 선택지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방 타격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엔 무력을 통한 어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아까 그 샴페인 이야기는 완전히 뭐 지금 현 정권을 그 조롱하는 이야기죠.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을 했다면은 샴페인을 많이 마셨대요. 샴페인을 많이 마신 탓이래요, 연휴 동안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권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안심한 반응을 보인다라면. 뭐 얼마나 그 유쾌한 조롱입니까? 뭐 조롱은 조롱인데 유쾌한 조롱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물론 당연히 했겠죠. 예전 정부서부터 했던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주사파라든가 이런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연구가 되어 온 것을 아주 공부를 잘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선 여기서 말폭탄 하나 터졌습니다. 그 트럼프의 그 입을 대신해서 맥미스터가 말폭탄을 하나 그 날렸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선은 뭐 트럼프 자신도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트럼프 자신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책상 위에 핵단추가 항상 있다고 말했는데 내 책상 위에는 더 크고 더 강력한 버튼이 있다고 누가 전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버튼은 앞에 요 말을 더 붙이고 싶네요.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트럼프는 잘 작동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버튼은 아주 잘 작동한다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내 책상 위에는 더 크고 강력한 버튼이 있고 이거 누가 좀 전해줘. 그리고 이 버튼은 잘 작동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에. 뭐 아주 통렬한 이것도 역시 통렬하게 상대방을 비꼬고 조롱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헤일리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미국 유엔 대사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이 웃을 땐가? 뭐 아마 남한에 대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샌더슨 백악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은 다음에 쏟아지는 말들이에요. 말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헤어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또 두 나라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또 우리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또 한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임시방편도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면이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는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대화에 관련돼서 뭐 어떤 논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넓게 봤을 땐 평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징후와 관련한 CBS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면 모든 문명화된 국가들은 북한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또다시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백악관의 분위기라면서 백악관 소식통이 전한 건데 백악관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한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손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의 입장은 끝을 보겠다라는 거. 트럼프는 끝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또 남한 정부에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전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 읽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고 여지껏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아직 뭐 징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뒷북 올리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야 이러고 있어. 야 북한 애들은 이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경고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지금 그 북한이 진짜로 합참해서 뭐 특이한 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러는 건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알면서 그런다라고 봐요. 알면서 그 또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분명히 근거가 있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할 텐데 이러한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그 현 정권의 어떤 의지에 발맞춰서 기는 거죠. 뭐 알아서 지금 논평 내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그 사전 징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 대화 무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갖다가 그 지금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눈치도 없는 거 눈치도 없고 뭐 얘네들은 뭐 지금 자신들의 어떤 목적한 바에 의해서 또 그 어디선가 뭐 그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 이 행동을 하는 걸 놓고 그 지금 현재 그 의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집단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애들이겠죠. 걔네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지금 압력을 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그 움직이게 하고 나서는 뭐 아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배려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려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선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내 할 거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모르죠 뭐.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뭐 같이 움직이는 건지도 모르죠 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그 봐야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저는 그 정은이가 저는 이거 김정은이요 몸값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몸값을 올리면서 그 다각도로 어떤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보고 그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몸값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평창 올림픽에 관련한 것이라든가 평창 올림픽을 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확실한 어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에 대한 확실한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남한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잔머리를 엄청 굴리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거 형님들 그 마음을 진정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좀 그 뭐야 상전 같은 이 분들에게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그 국민들은 속 터지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짓거리라든가 행태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그 순순히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이미 말폭탄은 던지고 있고요. 이미 몇 방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겠죠. 예, 그 북한 애들이 또 잠잠히 있을 애들이 아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마 큰 게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 우리 보수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행동은 정말 트럼프라는 사람을 열받게 하고 있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정말 뭐 눈치도 없고 이런 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바보 천치들도 이런 바보 천치들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지금 그 어딘가요? 제주도에서 그랬네요. 뭐 제주도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제주도 뭐 누군가가 그랬대요. 뭐 크루즈 선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둥, 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둥, 뭐.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그 트럼프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트럼프를 반병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반병신 만들고 있는 건데 아, 조만간 정말 우리 싸대기 한 대 맞지 않을까요? 정말 그 싸대기 한 대, 소위 말해서 귓방맹이를 한 대 맞아서 한 10m 이상 떼굴떼굴 부를 정도의 강도로 한 방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다 받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태도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북폭에 관련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는가 하면 이런 어떤 변화의 감지가 느껴지는 게 아예 북폭이라든가 그 예방 타격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손쉽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너무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때려버리자. 미사일 그 발사대에 거치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해도 북한 애들은 오히려 공격 못한다. 남한에 대한 그 도발도 못하고 미국에 대한 도발도 못하고 뭐 전면전이나 전쟁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그거 하나에 어떤 목숨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쪽으로 그 또 생각을 그 달리하는 부류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 주류 내에서 그래서 아예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때려버리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옛날에 이라크가 그 대량 살상 무기권으로 그 또 그 미국 내에 쌍둥이 빌딩 그 폭파 사건 이후로 미국이 이라크를 그 손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할 때 그때도 그랬죠. 부분적으로 깝치면은 때리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이라크와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비행 그 금지 구역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선을 넘어버리거나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미국은 그냥 아랑곳 없이 때려버렸죠. 그랬을 때 트럼프란다. 그 이라크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냥 맞았어요. 끽소리 못하고 맞았다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왜? 거기서 반항했다가는 정권이 끝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니까. 정권을 잃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부분적인 타격을 가해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죠. 그 부분은 모든 독재자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독재자들은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잃을 게 많죠.
단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게 독재자예요. 저런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놈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거고, 단 하루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것을 더 바라는 게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방 타격을 가한다. 부분적인 어떤 외과 수술적인 어떤 그 공격을 하더라도 감히 깝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한 어떤 그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주류에서 지금 나오고, 매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깝치면 진짜 끝이거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라크하고는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저기 김정은이나 쟤네들 같은 경우, 북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그 끽소리 틈을 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남한을 상대로, 그러니까 남한이죠. 미국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남한에게 뭐 연평도 포격이나 또는 어떤 뭐 찌질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뭐 목함지뢰 같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도발을 벌일 수 있죠. 벌이고 나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거죠. 정말 심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인데, 그거는 못할 거예요. 정말 뭐 그거는 했다간 끝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히 그러한 짓거리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대비는 해야겠죠. 탄저균이라든가 뭐 이런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김정은은 못한다에 그냥 뭐 단순한 못한다가 아니라 거의 그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에 한 표를 던지고요. 하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적인 어떤 도발들, 예전에 해왔던, 익히 해왔던 뭐 무장공비를 침투시킨다, 또는 연평도 같은데 포격을 또 한 번 한다, 그리고 또 휴전선 부근에서 도발을 한다, 뭐 이러한 식의 도발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 테러도 감행을 할 수 있어요. 남한 내에 어떤 간첩이라든가 고첩이라든가 뭐 그 종북 세력들 같은 경우를 동원해서 남한 내에 특정 시설에 테러를 가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전혀 잃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외과적인 수술을 감행했을 때 북한은 남한 내에 대해서 어떤 정말 큰 타격은 입히지 못하지만 북한이 입을 타격은 너무나도 커요. 북한이 입을 타격은 뭔가요, 여러분? 부분적인 타격을 당하면서도 북한이 아무 행동을 못한다, 미국에 대해서. 그것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을 의미해요. 정권의 몰락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무서운 거죠. 북한을 아주 그 긴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면 북한 내부에 던져지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상 이상의 어떤 그 충격이 그 전해질 거예요. 북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곧 그런 어떤 외과 수술을 당하면은 곧 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그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피해 입히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들게 우리가 그 고민하고 그러는 게 뭔가요? 우리가 고민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제가 또 방송마다 제일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장사정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정포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연구가 되어졌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장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요.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료 사진 나와라. 어디 갔니? 자료 사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구글링에 나오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구글의 일반 상업 사진에서, 상업 위성 사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뭐냐면 북한군의 포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군의 포진지. 잘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잘 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란다. 이거 뭐야, 이거. 요런 부분들 잘 보세요. 요런데. 요렇게. 요런데. 구멍도 뚫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구멍 뚫려 있고 뭔가가 이렇게 그 지나간 흔적 같은 게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일반 구글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인데요. 저거 북한군 포진지예요. 여러분 저게 북한군 포진지. 일반 상업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백두정찰기라든가 금강정찰기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휴전선 부근에서 뜨잖아요. 휴전선 부근에서 걔네들이 뜨면은 북한 땅 40km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4, 50km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정찰을 하고 정보를 획득할 것이고, 그 미국의 정찰 위성이 그 획득하는 정보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예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하나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북한군의 포진지가 어디에 하나하나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수단은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장사정포 같은 거 뭐 한 300문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방사포 240mm 방사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쟤네들이 쏠 수 있는 장사정포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훈련할 때마다 거의 미친 짓인데 저거. 저거 쏠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한 애들이 저런 거 할 때 그냥 공격해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거죠. 이런 훈련할 때 얘네들이 떼거지로 포를 모아놓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어디 갔니? 얘네들이 때로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 거, 이런 거, 이 사진이 대표적인 건데, 지금 얘네들이 휴전선에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쓰는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저런 게 또 한 300문, 400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휴전선에서 남한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포는, 장사정포는. 저 미친놈들이죠. 저거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북한 애들. 아니, 저걸 훈련이라고 하나? 저거, 불꽃놀이죠. 김정은이 보기에는 뭐 멋있겠지. 안심이 되나? 저걸 보고 미친놈. 저걸 보고 안심이 되면 미친놈이지. 저렇게 모아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거 탁탁 긁어서 가져올 텐데. 휴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다 모아갖고 갖고 올 텐데, 이 사진 말고 또 쫙 더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모아서 지금 쟤네들이 훈련을 한 거였거든요. 이건 일부예요, 그 중에서. 그런데 저 포도 남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한 3, 400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도대체 몇 개겠어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 그 미사일이라든가 그 저거에 대한 대응 체계가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고. 저거 기껏해야 몇백 문 무서워서 우리가 그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도입한 미사일들이 얼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계열의 어떤 그 크루즈 미사일이 얼만데, 그것 쏘면 끝이에요, 그냥. 가장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도입했던 미사일이 있었죠. 예, 그거 스파이크 미사일이라고. 이거 그거 때문에 도입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정확하게 날아가서 포 안에서 때려버리는 거죠. 그 포상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 우리나라 K9 포가 쐈을 때 곡사로 나가잖아요. 위에서 떨어져서 맞춰서 그 적들 그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제압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해서 도입했던 미사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연평도 같은 데서 쓰기 편하게. 그러면 저런 미사일들은 또 얼마를 도입했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항상 수요에 비해서 훨씬 더 넉넉하게 도입을 하는 게 특징이죠. 방산물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우리한테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서 실천 배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미 어마어마하게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사일도 이미 거기에 수량에 맞게끔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위험 징후가 보이면 미리 그냥 다 쏴버리는 거죠. 하나하나 찾아가서 쪽집게처럼 맞춰버리는데, 우리나라 무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더 이야기 해드려야 될 건 뭐냐면, 북한 애들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걔네들은 갱도에서 포를 끄집어내야 되고, 또 그 포를 쏘기 위한 탄약이라든가 장약 같은 거를 갖다가 쌓아놔야 되죠, 옆에다가. 쏘기 전에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포에서 꺼내 오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각오를 하고 도발을 하겠죠. 국지전조차 도발을 할 때 걔네들은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진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걔네들이 탄약들을 전쟁에 필요한 양만큼 전방 진지에다 갖다 놔야 되고, 그것도 포탄 탄약입니다. 155mm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약 갖다 놔야 되고, 군병력이 이동해야 되고, 그거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죠, 미리. 우리가 알고, 또 그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정 부분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을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정찰위 상황에서 찍는 것도 우리한테 잘 안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 합참에서 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어쩌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 그 큰 도발을 하고 남한의 어떤 인명이 상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한다라면 그건 100%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모든 그 전략 자산을 통해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장사정포라든가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정말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타격 수단으로 하나하나 쪽집게 찝어서 뽑아버리듯이 그 타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전쟁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그럴 단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EMP탄 같은 것도 미리 발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미군이 그것을 도와서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지휘 체계죠. 전방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면전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미국 측에서의 그 공격이 있을 것이고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전자전을 할 것이고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도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그 수단을 우리가 타격 수단을 그런 부분을 마비시키는 타격 수단을 가지고 그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에게 어떤 할 수 있는 수단 그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러한 계산이 이미 다 있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러한 그 생각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항상 그 전면전에 대한 준비는 하되 그냥 그냥 쏴버리자 쟤네들 실험할 때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 애들이 정말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적인 타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뭐 미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중국은 쉽게 못 움직이는데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외과 수술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정말 정말 죽사발이 될 수도 있죠. 죽사발이 날 수도 있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맘만 먹으면 중국의 어떤 그 중국의 경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미국에게 정말 어떤 비명도 못 지르고 고함도 못 지르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염두에 지금 두시는 게 좋고요. 뭐 지금 미국은 아까 그 미국에서 내놓는 그런 논평이나 그런 주요 인사들이 하는 말로 봐서는 지금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폭탄은 이미 터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중에 그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더 아마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또 국무위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가족들이 죄다 미국 국적이고 장관이나 이런 걸 하는 자신들조차도 미국에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건너와서 장관 해먹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아닌가요? 심지어는 미국의 가족들은 다 가 있어. 근데 자기 혼자 건너와서 국회의원 해먹고 있어. 아니 이러한 걸 갖다 국민들이 속 터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라면 그러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병역 문제라든가 국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문화된 어떤 가치를 설정을 하는 게, 자유한국당은 이미 방향은 잘 잡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로바로 캐치를 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쓰레기 봉투 정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고 또 그 한글의 위력이었다. 한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문맹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똑똑한 것은 한글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보면은 처벌 기준이 예전 쓰레기에 관련된 처벌 규정보다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량제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바로 인식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했다간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구나.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이건 IQ가 높다는 것이죠. 똑똑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문자 수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글의 어떤 커다란 힘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한두 개 국가, 한 두세 개 정도 국가 되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던 건데 우리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똑똑함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어떤 경험이 많고 전통이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직관이 잘 발달돼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진 않지만 직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홍준표 대표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정말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를 거쳐온 나라예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단점을 보자면은, 정말 그 단점은 지독하리만큼 나쁜 점들이 많았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양반과 쌍놈 관계잖아요. 그리고 쌍놈은 어떻게 지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천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속에 어떤 유전자처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연속성 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똑똑하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지금 이 상태, 이러한 사회 구조 속, 이러한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권 세력, 지배 세력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행위밖에는 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고생하고, 본인들도 살면서 고생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렵고 수고스럽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고스러운 데다가, 또 하나, 그 낳은 아이가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기 쉬운가 쉽지 않은가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내리는 결론은 뭐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수고스럽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잘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상류층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을 땐 안 낳겠다라는 거죠. 안 낳겠다라는 거. 이러한 것이 직관적으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정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바로 병역 문제예요. 병역. 이게 가장 확실하게 표면화되고 우리에게 눈에 들어왔던 문제가 병역 문제라고요. 병역. 그렇잖아요. 대기업 총수들 누가 군대 갔습니까 지금? 대기업 총수들 중에서 군대 간 사람 누구예요? 손꼽아 보세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정말 손꼽기도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한번 쫙 살펴보세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병역 필요한 사람이 좀 더 있죠. 야당 애들은 아예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야당 애들은 오히려 더 없죠. 그런데 그 병역을 안 한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주가 돼 있잖아요. 청와대 점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병역을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세요. 노예 생활하러 갔다 온다고 표현을 해요. 노예. 이래서 헬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에서 대한민국 남자와 여성분들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거는. 여성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의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90%라는데 예? 그분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병역 문제만 해도 상류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러 간다라는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병역 문제만 해도 상류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 들잖아요. 왜? 상류층은 병역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니까 잘 안 가니까. 많이 안 가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끌려가죠. 안 하면 벌 받고 징역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선명하게 우리 옛날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 주는 거죠. 조선시대의 어떤 기분. 조선시대의 그 더러운 기분.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신보수주의를 이야기한다라면 병역에 대해서는 얄짤 없어야 돼요. 병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고 검증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지 공무원을 한다든가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문회라든가 검증 가능한 어떤 그 검증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공무원이 되든가 고위공무원이 되든가 또는 국회의원이 되든가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떤 글로써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당규라든가 이러한 곳에 명문화시키고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야 돼. 선전을 해야 돼. 선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선전을 하고 그리고 또 명문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국민 전체에 주는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엘리트 교육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혜은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혜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은님. 그래서 저는 엘리트 교육도 엘리트 체육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엘리트 체육.
지금 평창올림픽 해갖고 또 체육인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뭐 저한테 욕을 하든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 엘리트 체육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 정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 그때도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과시하고 허세 부리는 그런 어떤 지금 그래야 될 국가도 아닌 거고, 왜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세금 퍼서 그 체육인을 양성을 하고 올림픽에 내보내고 그런 과정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지금 사회에 나와서 기여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고 솔직히 한번 계량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도 사실상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죠. 그리고 또 노모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인 출신이죠. 그렇게 양산된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은 정말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아마추어적으로 즐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올림픽 전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전에 모여서 훈련하면 되고요. 그때만 살짝 지원해주고 그 해당 올림픽이나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 경비 정도 지원해주고 그런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봐요. 정말 짜증납니다. 평창올림픽 저것도 나중에 그 강원도민한테 얼마나 큰 짐을 지울지 저는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분 전혀는 아니고 일부분은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안 없어요. 대안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든지 그 전에 그 나왔던 어떠한 당대표보다도 가장 선명한 사실은 그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걸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 선명한 지금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왔어요. 즉 신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방향도 맞아요. 서민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민보수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서민보수가 정말 보수인 거예요. 서민보수들은 다 군대 갔다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은 다 군대 갔다 와요. 귀족 보수, 엘리트 보수들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국가를 방해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군대도 어떻게 쓰는지 회피하고 툭하면 허리 아프고 그래서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맞잖아요. 여기서 서민 보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서민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정말 서민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보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동력이 따라요. 실천이 따라요. 왜냐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중산층과 서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90%를 위해서 득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나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복지도 나라가 커가는 만큼 정말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실질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거는 보수 우파가 맞아요. 우리 우파가 해왔어요. 정말 중요한 틀은 다 우파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정말 서민 보수를 표방하면은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 곳곳에 그런 그 흔적을 남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나올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이명박 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전 이명박 빠 전혀 아닙니다. 어떤 관련도 없어요. 뭐 저를 캐고 싶은 사람은 캐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사회에 이렇게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고 그럴 때도 오겠지만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그 사람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사람이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것을 많이 했거든요. 흔적이 남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흔적이 남았다고, 서민을 위한 흔적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통수단, 서울 시내 버스 운송 체계를 바꾼 것, 환승 체계 바꾼 것,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거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이거 정말 불편했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었었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돈을 냈다라는 기억, 예전에. 와, 지금 완전 신세계더만요. 저 가끔 가다 그 시내 나가고 서울 나가고 그러면 신세계예요. 예, 맞습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민,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주었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뭐가 있나요? 4대강이 있죠. 4대강. 4대강 문제. 그것도 역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누군가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누구죠? 4대강에 있어서. 우선은 뭐 자전거도 4대강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그 만들어졌던 뭐 그 자전거 도로는 뒤로 하더라도 농민들이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유통이 아니다. 그 농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죠. 4대강 때문에. 그분들 상류층입니까? 대한민국 뭐 10%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사회에 우리의 어떤 대다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라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흔적. 지금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서울시장 되고 나서 바로 청계천에 들어가 본 사진이에요. 청계천에 들어가서 그 4대강이요. 4대강은 그 홍수가 안 나잖아요. 지금 강이 범람을 해갖고, 예전에는 그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강이 범람을 해서 논이 아주 그냥 싸그리 싹 폐허가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4대강 이전에 강이 범람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폐허가 됐었죠. 하지만 4대강 되고 나서 여러분 논 잠겼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오히려 4대강 보호 갖고 그 현 정부가 뭐라 그랬을 때, 오히려 농민들이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명박 정권을 두둔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되자마자 청계천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서울시장 누구 하나 청계천에 들어가 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청계천 옛날에 고가도로 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청계천 없애고 고가도로 없애고 청계천 복원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직접 서울시장이 청계천 바닥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이것저것 문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서울에 좋을 것인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청계천 사업을 한 거죠. 이것도 역시 머릿속에 항상 있지 않으면, 그 대중을 위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박원순이 이거 했을까요?
뭐 그렇고요. 이런 청계천 사례도 있었고, 제가 그 진짜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들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기껏해서 뭐 서민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집권하기 전에 서민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중산층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신보수주의 이야기 나오고 홍준표 대표가 그것을 선명하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 되기 전에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 건 흔적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가 전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흔적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런데 그 흔적이라는 게 정말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그 흔적은 남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어떤 것이 흔적이겠어요? 이러한 것이 흔적인 거예요. 정말로 곳곳에 우리가 편리하게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도움이 되는 것들.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들이 되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거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주거 문제. 예? 그런데 주거 문제도 정말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좀 해야 돼요.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정말 외국처럼 정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 그런 거 정말 많이 지어서요. 아파트 같은 게 소용 없게끔 해야 되고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량만큼 뽑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쓸데없이 무슨 택지 개발한다 뭐 그래갖고 부동산값 왕창 올리고 그러는 행동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잔인하다고 그 사람들이 말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귀족 부소라는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야? 정말 대놓고 서민들 돈 훑어간 정책이 결정을 한 게 있었죠. 뭐예요? 담배값 왕창 올렸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담배값 올린 적은 없었어요. 담배값. 그리고 그 변명도 너무 궁색했고, 그리고 또 어떤 주거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그걸 따져보면은 결국엔 그게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개발하는 사람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개발 사업을 했었다라고 전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서민 이야기를 하고 복지 같은 걸로 인해서, 복지는 진짜 또 정말 쓸데없는 서민들 자활 의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왜 그렇게 좀 신경을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진짜 보수의 어떤 가치, 보수의 어떤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떤 서민을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부분 갖고 저를 뭐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 듣고 뭐 댓글에서 뭐 저한테 욕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응당의 어떤 죄값을 받을 거라고 반드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나와야 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본질과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그 이야기의 어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은 보수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애국 세력도 아니다라고 봐요. 이 사람들 분탕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감옥에서 나오셔서 다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어떤 우파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분탕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도대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 공공연히 아니, 진짜 다들 그런 주장 할걸요? 밖에서 지금 그 집회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니,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난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있었던 일들은 전부 다 뻥은 아니잖아요. 최순실 문제라든가. 최순실 문제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특히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결정적인 거라고 봐요. 예? 그분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고 또 제 방송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 정상적인 애국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뭐 진짜 댓글로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제가 분명하게 하나 적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팩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모양 이 꼴에 빠진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싫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싫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고 이런 방송하게 된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거리에 나서시게 된 거, 분노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 탓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지금 현재 그렇게 계시다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현 처지를 갖다가 정말 그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널리스트님 안녕히 계세요. HSB님 편히 쉬십시오. 홍님 고마워요. 리얼프레스님 안녕히 계세요. 바니바니님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피아제님 안녕히 계세요. 이일님 고생하셨어요. 커프리님 안녕히 계십시오. 최영진님 안녕히 계세요. 김호님 예, 감사합니다. 최영진님 감사합니다. 예, 모두 편히 쉬십시오.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착한 아빠님도 계셨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제인무님도 안녕히 계세요. 이종성님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늦게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서 그래도 조금 더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아, 생각보다 예, 늦은 밤 방송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한 10시 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2시 이전에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일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어,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이혜은님 고맙습니다. 예. 김호님 반갑습니다. 착한 아빠님 반갑습니다. 김지홍님 반갑습니다. 음, 뭐 지금 방송할 내용은 좀 가벼운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방송 말미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것은 그 문재인과 지금 그 문재인 참모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관련하여 어, 미국이 이렇게 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곧 큰 폭탄들이 터질 것이다. 말폭탄이 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냥 다음 날서부터 지금 터지고 있어요. 저는 한꺼번에 몰아서 트럼프가 그냥 꽝 하고 그 말하기를 바랬는데 모르죠. 크게 또 터뜨릴지도. 그런데 이미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맥메스터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맥메스터가 뭐라 그랬나요?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 붙여서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라면 뭐 마음을 놓은 사람이 있다면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는 분명 연휴 동안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다.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라는 말을 했고, 어,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내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이냐, 북한은 실패한 체계 아래서의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분명히 그 의미를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그 끝에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 미국은 그런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고 이에 따른 위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미국은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강제로 이끌어내야 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지들을 꺼낼 것이다. 그러한 선택지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방 타격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엔 무력을 통한 어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아까 그 샴페인 이야기는 완전히 뭐 지금 현 정권을 조롱하는 이야기죠. 김정은 신년사에 안심을 했다면은 샴페인을 많이 마셨대요. 샴페인을 많이 마신 탓이래요, 연휴 동안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권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안심한 반응을 보인다라면 뭐 얼마나 그 유쾌한 조롱입니까? 뭐 조롱은 조롱인데 유쾌한 조롱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물론 당연히 했겠죠. 예전 정부서부터 했던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주사파라든가 이런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연구가 되어 온 것을 아주 공부를 잘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선 여기서 말폭탄 하나 터졌습니다. 그 트럼프의 그 입을 대신해서 맥미스터가 말폭탄을 하나 그 날렸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선은 뭐 트럼프 자신도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트럼프 자신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책상 위에 핵단추가 항상 있다고 말했는데 내 책상 위에는 더 크고 더 강력한 버튼이 있다고 누가 전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버튼은 앞에 요 말을 더 붙이고 싶네요.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트럼프는 잘 작동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버튼은 아주 잘 작동한다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내 책상 위에는 더 크고 강력한 버튼이 있고 이거 누가 좀 전해줘. 그리고 이 버튼은 잘 작동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에. 뭐 아주 통렬한 이것도 역시 통렬하게 상대방을 비꼬고 조롱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헤일리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미국 유엔 대사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이 웃을 땐가? 뭐 아마 남한에 대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샌더슨 백악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은 다음에 쏟아지는 말들이에요. 말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헤어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또 두 나라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또 우리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또 한 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임시방편도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면이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는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대화에 관련돼서 뭐 어떤 논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넓게 봤을 땐 평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징후와 관련한 CBS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면 모든 문명화된 국가들은 북한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을 또다시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백악관의 분위기라면서 백악관 소식통이 전한 건데 백악관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한 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손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의 입장은 끝을 보겠다라는 거. 트럼프는 끝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또 남한 정부에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전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 읽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고 여지껏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남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아직 뭐 징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뒷북 올리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야 이러고 있어. 야 북한 애들은 이러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경고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서 지금 그 북한이 진짜로 합참해서 뭐 특이한 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말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러는 건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모르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알면서 그런다라고 봐요. 알면서 그 또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분명히 근거가 있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할 텐데 이러한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그 현 정권의 어떤 의지에 발맞춰서 기는 거죠. 뭐 알아서 지금 논평 내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그 사전 징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 대화 무드나 이런 것에 있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갖다가 그 지금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눈치도 없는 거, 눈치도 없고 뭐 얘네들은 뭐 지금 자신들의 어떤 목적한 바에 의해서 또 그 어디선가 뭐 그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 이 행동을 하는 걸 놓고 그 지금 현재 그 의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집단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애들이겠죠. 걔네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지금 압력을 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그 움직이게 하고 나서는 뭐 아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배려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려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내 할 거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모르죠 뭐.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뭐 같이 움직이는 건지도 모르죠 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그 봐야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저는 그 정은이가 저는 이거 김정은이요 몸값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몸값을 올리면서 그 다각도로 어떤 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보고 그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몸값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평창 올림픽에 관련한 것이라든가 평창 올림픽을 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 확실한 어떤 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에 대한 확실한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남한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잔머리를 엄청 굴리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거 형님들 그 마음을 진정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좀 그 뭐야 상전 같은 이 분들에게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그 국민들은 속 터지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어떤 그 공격을 하더라도 감히 깝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한 어떤 그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주류에서 지금 나오고 매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깝치면 진짜 끝이거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라크하고는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저기 김정은이나
쟤네들 같은 경우, 북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그 끽소리 틈을 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남한을 상대로, 그러니까 남한이죠. 미국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남한에게 뭐 연평도 포격이나 또는 어떤 뭐 찌질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뭐 목함지뢰 같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도발을 벌일 수 있죠. 벌이고 나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거죠. 정말 심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인데 그거는 못할 거예요. 정말 뭐 그거는 했다간 끝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히 그러한 짓거리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대비는 해야겠죠. 탄저균이라든가 뭐 이런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김정은은 못한다에 그냥 뭐 단순한 못한다가 아니라 거의 그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에 한 표를 던지고요. 하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적인 어떤 도발들, 예전에 익히 해왔던 뭐 무장공비를 침투시킨다, 또는 연평도 같은데 포격을 또 한 번 한다, 그리고 또 휴전선 부근에서 도발을 한다, 뭐 이러한 식의 도발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남한 내에서 테러도 감행을 할 수 있어요. 남한 내에 어떤 간첩이라든가 고첩이라든가 뭐 그 종북 세력들 같은 경우를 동원해서 남한 내에 특정 시설에 테러를 가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전혀 잃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외과적인 수술을 감행했을 때 북한은 남한 내에 대해서 어떤 정말 큰 타격은 입히지 못하지만 북한이 입을 타격은 너무나도 커요. 북한이 입을 타격은 뭔가요, 여러분? 부분적인 타격을 당하면서도 북한이 아무 행동을 못한다, 미국에 대해서. 그것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을 의미해요. 정권의 몰락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무서운 거죠. 북한을 아주 그 긴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면 북한 내부에 던져지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상 이상의 어떤 그 충격이 전해질 거예요. 북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곧 그런 어떤 외과 수술을 당하면은 곧 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피해 입히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들게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는 게 뭔가요? 우리가 고민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제가 또 방송마다 제일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장사정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정포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연구가 되어졌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장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요.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료사진 나와라. 어디 갔니 자료사진.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구글링에 나오는 건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구글의 일반 상업 위성 사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뭐냐면 북한군의 포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군의 포진지.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잘 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란다. 이거 뭐? 요런 부분들 잘 보세요. 요런데. 요렇게. 요런데. 구멍도 뚫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구멍 뚫려 있고 뭔가가 이렇게 그 지나간 흔적 같은 게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일반 구글 사진에서 어떤 것은 지금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러한 짓거리라든가 행태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그 순순히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이미 말폭탄은 던지고 있고요. 이미 몇 방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겠죠. 예, 그 북한 애들이 또 잠잠히 있을 애들이 아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아마 큰 게 또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 우리 보수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행동은 정말 트럼프라는 사람을 열받게 하고 있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정말 뭐 눈치도 없고 이런 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바보 천치들도 이런 바보 천치들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지금 그 어딘가요? 제주도에서 그랬나요? 뭐 제주도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제주도 뭐 누군가가 그랬대요. 뭐 크루즈 선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둥, 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둥, 뭐.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그 트럼프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트럼프를 반병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반병신 만들고 있는 건데 아, 조만간 정말 우리 싸대기 한 대 맞지 않을까요? 정말 그 싸대기 한 대, 소위 말해서 귓방맹이를 한 대 맞아서 한 10m 이상 떼굴떼굴 부를 정도의 강도로 한 방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다 받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태도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북폭에 관련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는가 하면 이런 어떤 변화의 감지가 느껴지는 게 아예 북폭이라든가 그 예방 타격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손쉽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너무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때려버리자. 미사일 그 발사대에 거치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해도 북한 애들은 오히려 공격 못한다. 남한에 대한 그 도발도 못하고 미국에 대한 도발도 못하고 뭐 전면전이나 전쟁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그거 하나에 어떤 목숨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쪽으로 그 또 생각을 그 달리하는 부류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 주류 내에서 그래서 아예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때려버리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옛날에 이라크가 그 대량 살상 무기권으로 그 또 그 미국 내에 쌍둥이 빌딩 그 폭파 사건 이후로 미국이 이라크를 그 손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할 때 그때도 그랬죠. 부분적으로 깝치면은 때리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이라크와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비행 그 금지 구역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선을 넘어버리거나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미국은 그냥 아랑곳 없이 때려버렸죠. 그랬을 때 트럼프란다. 그 이라크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냥 맞았어요. 끽소리 못하고 맞았다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왜? 거기서 반항했다가는 정권이 끝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니까. 정권을 잃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부분적인 타격을 가해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죠. 그 부분은 모든 독재자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독재자들은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잃을 게 많죠. 단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게 독재자예요. 저런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놈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거고 단 하루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것을 더 바라는 게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예방 타격을 가한다. 부분적인 어떤 외과 수술적인